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제 인생 역시 늘 밑바닥을 기어다니며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런 반전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 끝이 보인다고 했던가요? 그래서 저 역시 그 마지막을 스스로 쟁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동이 벅차오르는 그날 이야기 지금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험은 부모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 그랬어요. 대략 8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무렵까지는 제 인생이 그 말 그대로였죠. 8살. 9월이 되기 전까지 제 삶은 그야말로 행복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눈부시게 반겨주던 기억, 저녁에 잠들 때는 따뜻한 품이 저를 감싸주던 기억. 저는요, 늘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기쁨이 가득했던 시간들이었죠. 제 이름은 사실 철학관에서 공짜로 받아온 구자옥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아마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이름 중에는 가장 뜻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불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늘 저를 자오가 대신 기쁨아 하고 불러주셨거든요. 구기쁨. 저의 존재 자체가 두 분께는 기쁨이었고 부모님은 기쁨이가 우리 집에 기쁨을 2배로 가져왔다 하고 말하곤 하셨죠. 어린 저도 그 말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의미인지 어렴풋이 알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바라볼 때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나는 참 소중한 아이구나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 제 나이가 40을 훌쩍 넘어서 보니 그 기억들이 어느 정도는 미화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만큼 예뻐해주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살아온 세월이 너무 힘겨움의 연속이었기에 오히려 그 시절의 기억들이 더 빛나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께서 저를 정말 어여삐 여기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제 삶이 너무나 허무할 것 같아서요. 제 인생은 8살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어요.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죠. 마치 늪에 빠져 아래로 끝없이 가라앉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동아줄을 잡고 간신히 매달려 살아남은 듯한 기분이랄까요? 인생이란 게 그래서 알 수 없는 건가 봐요. 한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튼 제가 자꾸 8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그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정말 가난하셨고 하루하루가 고단했어요. 그래도 두 분은 세상에 단 둘만 남겨져도 버틸 수 있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며 불타는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아이였지요. 가진 것도 도움 줄 인맥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두 사람만 함께 있다면 뭐든 해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내신 분들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사랑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고요. 그 시절의 기억은 희미하지만 뚜렷한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참 가정적인 분이셨어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도 집에 돌아오면 늘 엄마와 함께 저녁을 차리셨는데요. 저는 가끔 졸린 눈으로 부엌을 기웃거리곤 했는데 아버지는 그런 저를 무척이나 귀여워하셨어요. 기쁨아, 얼른 방에 가서 누워. 밥 다 되면 아빠가 불러줄게. 나도 아빠랑 같이 밥하는 거 돕고 싶은데 나 하나도 안 졸려. 에이, 눈가에 졸음이 그득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빠는 기쁨이가 아빠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게 가장 기뻐. 피곤해 절어 계셨을 텐데도 제 밥을 챙기고 설거지까지 도맡으셨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늘 책을 한 권 읽어주셨죠.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책이라 해봐야 누가 버리고 간 낡은 책이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낮고 잔잔한 목소리가 책을 읽어줄 때면 마음이 포근해졌고요. 저는 어느새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지금도요, 책 냄새만 맡으면 그때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엄마는 된장찌개를 무척 잘 끓이셨는데요. 아니 어쩌면 아버지도 그 맛을 내셨던 것 같아요. 기억이 조금 흐릿하거든요.
어쨌든 된장찌개에는 꼭 구쟁기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땐 몰랐는데요. 사실은 작은 소라였죠. 기쁨아, 이거 구쟁기야. 이거 봐, 바다 냄새 나지? 구쟁기? 이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엄마 생긴 건 엄청나게 예뻐. 엄마가 어릴 때 말이야. 바다에 들어가서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땄어. 근데 나는 이거 싫어. 뭔가 비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작은 게 질겨서 맛도 없어. 엄마 어릴 땐 이런 것도 먹기 힘들었었어. 나중에 우리 기쁨이가 커서 이 맛을 알게 되면 없어서 못 먹을 텐데. 저는 구쟁기라는 게 그냥 그런 이름인 줄 알았어요. 냉동실에는 늘 그 손바닥만한 구쟁기가 몇 개씩 얼려 있었고 찌개를 끓일 때마다 엄마는 꼭 한두 개씩 넣어주셨어요. 국물이 시원해지는 맛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저는 그 구쟁기가 싫었어요. 작아서 맛이 없기도 했지만 뭔가 그 구쟁기를 볼 때마다 어릴 때부터 물질을 하면서 고생했다는 우리 엄마의 인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저는 부모님이 나만큼은 부족함 없이 자라기를 바란다는 걸 느꼈어요. 친구들이 명절이면 시골에 있는 조부모님 댁에 간다고 자랑을 해도 전 갈 곳이 없었어요. 용돈을 받거나 제사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를 나눌 수도 없었죠. 우리 부모님께는 가족이란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속마음을 드러내곤 했어요. 엄마,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모나 고모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요. 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차가운 공기가 스르륵 감돌고 저는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하고 눈치를 챘죠. 그 순간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던 온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기쁨아, 우리 셋이면 돼. 할머니, 할아버지 없어도 우리만 있어도 괜찮아. 그 말에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린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어요. 학교에 들어가서는 그걸 더 크게 그 공백을 느꼈는데요. 국어 시간에 가족 호칭 많이 배우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단어들이 제겐 그림의 떡이라고 할까요? 친구들은 배운 대로 집에서 불러본다며 떠들썩했지만 저는 써먹을 데가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괜히 마음이 조급하고 집에 돌아와 저는 혼자 중얼거리듯 호칭을 불러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죠. 우리 부모님은 고아라고 했어요. 엄마는 제주도에 있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나중에야 들으니 그곳은 사실 제대로 된 고아원도 아니었고 그냥 불황아들이 모여있던 시설 같은 곳이었다고 했죠. 엄마가 늘 말하곤 했어요. 기쁨아, 거기는 그냥 아이들이 버려져서 모여있던 곳이야. 목사님인지 신부님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분이 불쌍한 아이들을 맡아 돌보다 보니까 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서 겨우겨우 꾸려갔던 곳이었단다. 그러면 엄마는 버려진 아이였던 거야?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엄마의 목소리에는 늘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사랑받으며 자라지 못한 그 시절이 엄마 마음속에 오래 상처로 남아 있었겠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린 마음이지만 이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더욱 말이 없으셨고요.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입술을 꼭 다물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제가 아빠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고모나 삼촌은요? 하고 물으면 아버지는 눈을 피하며 짧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런 건 묻지 말라고요. 그 한마디가 다였어요. 저는 속으로 왜 말씀을 안 해주실까? 무슨 큰 비밀이 있는 걸까? 하며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죠. 하지만요, 더는 묻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면 차마 말을 이어갈 수 없었거든요. 엄마는 제주도에서 물질을 배우며 자랐다고 했어요. 아침마다 해가 막 떠오르면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어 구쟁기도 따고 전복도 캐고 성게도 손으로 움켜쥐었다고 하셨죠. 그걸 길바닥에 펼쳐놓고 관광객들에게 팔거나 손질해서 팔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우와, 바다에서 먹을 것을 캐오는 해녀라고? 와, 우리 엄마 진짜 멋있었겠다. 인어처럼 예뻤겠다. 그치? 예쁘기는 무슨. 네 아버지가 그러는데 내가 바닷속에 들어가면 머리카락이 돌멱처럼 흩날렸거든. 그게 참 웃겼대. 에이, 그건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내가 처음 네 엄마를 본 게 그때였지. 머리칼이 바닷물에 젖어서 돌멩 같았는데 성게알을 내 손에 쥐어주면서 한번 먹어보세요 하던 그 순간 번쩍 불꽃이 튀는 것 같더라. 아유, 이는 애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언제는 그렇게 웃겼다면서 지금 와선 예뻤다고 하기야. 아버지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은 소년 같았고 목소리는 들뜬 아이 같았어요. 저는 수백 번도 넘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증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번 새로웠죠. 두 분의 사랑이 제 앞에서 다시 피어나는 듯 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갔거든요. 어디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 바다였어요. 그날 엄마는 바닷물 속에서 인어처럼 헤엄쳤어요. 저는 모래사장에 앉아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고요. 우리 엄마 진짜 인어가 틀림없어. 수영하는 거 보니까 물고기보다 더 빠른 것 같아. 그럼 그렇지. 내가 해녀의 딸이잖니? 물에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지? 어때? 엄마가 저기까지 빨리 갔다 와볼까? 엄마, 그럼 경주하자, 경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야. 물에서는 엄마 절대로 못 따라가. 그렇게 엄마가 수영을 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제게 회를 한 점 건네주셨어요. 기쁨아, 이거 먹어봐라. 싱싱한 거야 하면서 입에 넣어주시면 전 조심스럽게 씹어보다가 얼굴을 찌푸렸죠. 조금 질기고 비릿했거든요. 그러자 엄마가 배를 잡고 웃으며 말해요. 아휴, 우리 기쁨이가 벌써 8살인데 회를 못 먹으면 어떡하니? 해녀의 딸은 8살부터 회를 먹는 거야. 그 웃음소리와 파도 소리가 뒤섞여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아,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하구나 하고 어린 마음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9월이 되었고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늦으시겠지 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가는데도 글쎄 두 분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배가 고팠지만 밥상은 차려지지 않았고 저는 쫄쫄 굶은 채로 이불을 덮고 잠들었어요. 깊은 밤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드디어 엄마 아빠가 오셨구나 하며 단칸방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아랫집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아이고, 이 어린 것을 두고 어찌 이런 일이야. 할머니는 저를 꽉 끌어안았어요. 저는 눈곱이 마르지도 않은 채 어리둥절했죠. 졸린 눈을 비비며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하고 묻자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길로 저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향했는데요.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낯설고도 낡은 액자 속에 엄마와 아버지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사진에는 하얀 국화꽃이 장식되어 있었고요. 저는 아직 너무 어려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죠. 할머니, 왜 우리 엄마 아빠 사진에 꽃을 붙여놨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는데요? 순간 장례식장 안에 있던 어른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눈물만으로도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건 아랫집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와 친하게 지내던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제게 까만 한복 같은 옷을 건네며 입으라고 말을 하고는 그 어떠한 말도 잊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8살 어린 손으로는 옷걸음조차 제대로 매지 못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옷자락만 만지작거렸고요.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끝없는 추락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늘 탈탈거리는 소리를 내던 빨간색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엄청 저렴한 가격에 샀다고 하셨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멀리서도 금세 아빠가 오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었죠. 가끔은요, 저를 앞에 꼭 끌어안고 그 오토바이를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곤 했는데요. 아버지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공사 현장에 나가 일을 하셨어요. 엄마는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 아르바이트를 하셨고요. 저녁이 되면 언제나 제가 숙제를 하고 있던 작은 방으로 두 분이 차례차례 들어오셨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던 그날은 두 분은 집에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공사 현장은 비 때문에 일찍 끝났고 아버지는 엄마 퇴근 시간에 맞춰 오토바이를 몰고 시장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엄마를 태우고 돌아오는 길 신호가 끝나갈 무렵에 꼬리 물기를 하던 차가 시야도 확보하지 못한 채 달려들었고 그 차가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두 분 모두 헬멧을 쓰고 계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대로 날아가듯 도로 위에 쓰러지셨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가까스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끝내 아버지를 따라가고 말았다고 했고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요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요. 그 말이 도통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 놓인 부모님의 영정을 보고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죠. 왜 우리 엄마 아빠 사진에 꽃을 붙여놨냐고요.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신데요? 이 어린 곳을 두고 어쩌면 좋아. 아이고 기쁨아. 네 부모가 이제 저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야. 하늘나라에 갔다고요? 그러면 언제 기쁨이한테 돌아오는 건데요? 네 엄마는 내 딸 같았는데 아니 이 기구한 발자가 웬일이냐. 아이고 이 어린 곳을 어쩌면 좋니. 아랫집 할머니는 하나뿐인 자식을 병으로 먼저 잃고 엄마를 딸처럼 여기며 지내셨던 분이었는데요. 주변 사람들도 안타깝다며 혀를 찼지만 정작 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장례가 끝나고도 우리 부모님의 유골을 어디 묻을 수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마저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죠. 결국 아랫집 할머니는 몰래 저를 데리고 강가로 가셨어요. 작은 상자 속에 담긴 유골을 강물 위에 조심스레 뿌리며 흐느끼셨죠.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강물이 반짝반짝거리며 흘러가는 걸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고아원에 가게 됐어요. 고아원은 정말 낯선 환경이었는데요. 좁은 침대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큰 방, 냄새나는 공동식당, 언제나 고요하지 않은 아이들의 웅성거림. 저는 그 속에서 살기 위해 어떻게든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일찌감치 세상을 배운 듯 보였어요. 제가 쭈뼛쭈뼛거리며 조용히 있으면요. 뭐가 그렇게 잘났냐면서 꼽을 주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리어 움츠러들었죠. 저는 고아원이 너무 싫었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제 물건은 늘 빼앗겼습니다. 연필, 지우개, 간식까지도요. 힘이 없는 저는 늘 당하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워서 피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도 조금은 억척스러워졌죠. 부모님의 얼굴이 가물가물해져 잘 떠오르지 않게 된 건 초등학교 6학년쯤이었는데요. 학교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어요.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저를 놀리며 괴롭혔거든요. 거지 새끼라고 욕을 했고 책가방을 빼앗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점점 더 소심해지고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은 반 남자애가 제 머리를 툭 치더니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야, 니네 엄마 아빠 사실 너 버린 거야. 살아있는데 너만 버린 거라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져 나갔어요. 눈앞이 하얘지더니 저는 그 아이 팔뚝에 이를 꽉 물었어요. 살을 파고들 정도로 피가 날 때까지 악에 받쳐 깨물었습니다. 걔가 비명을 지르며 팔을 빼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요. 전 그럴수록 더 악착같이 물고 있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반항이었죠. 늘 피하기만 했던 제가 처음으로 맞섰던 순간이었는데요. 결국 학교는 난리가 났고 고아원 원장님까지 불려왔습니다. 저는요 억울함을 피력했지만요 결과는 기대와 달랐어요. 그 아이는 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저는 아침마다 30분씩 일찍 등교해서 화단에 쓰레기를 치우라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전 뼈저리게 깨달았죠.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부모가 있다는 것,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건 일종의 힘이구나.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자마자 아주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공부라는 게 어쩌면 제가 아무것도 없이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을 붙들고 밤을 새우며 저는 제 자신이 쥘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내야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저는 단상 위에 올라 졸업 축사를 읽을 정도의 우등생이 되었어요. 가슴이 벅차오르던 순간이었죠. 단상에서 내려올 때 제 마음은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에 있던 누구보다도 저는 제 앞길이 얼마나 막막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학이라는 건 제게 너무나 먼 얘기였어요. 고아원에서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아온 저에게 등록금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사치였죠.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선생님의 권유도 있었지만요. 생활비와 집세는 누가 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곧장 사회로 나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졸업 후 고아원에서 나오며 받았던 자립금은 그 안에서 살 때는 엄청 커 보였는데 막상 세상에 나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반자 방 하나를 얻고 살아가는데도 금세 바닥나 버렸어요. 여름이면 장마비가 퍼붓고 방바닥에 물이 고여 저는 고무대야로 퍼내야 했고요. 곰팡이 냄새가 벽에서 진동을 하고 눅눅한 이불에 몸을 웅크리며 나는 꼭 집을 사야겠다고 다짐했죠. 세상에 대해 다 배운 것처럼 그렇지만 사실 저는 가진 게 너무너무 없는 아이였어요. 물질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성실히 살자는 마음뿐이었는데 그런 제가 사람의 애정이라는 것에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전 늘 약해졌어요. 28살에 전 결혼을 했는데요. 제 남편은 택배기사였어요. 지금이야 택배기사가 돈을 잘 번다고 하지만 그 시절엔 사정이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도 손에 쥐는 건 얼마 안 되는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니라 남편 자체였어요. 남편은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나가야 할 택배 일을 무단으로 빠지게 일쑤였거든요. 나 오늘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 어제도 일 안 나가지 않았어? 이러다가 사장님이 일을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진짜. 나 오늘 피곤하다니까 왜 내 걱정은 안 하고 잔소리만 버버. 저 밥이나 차려와. 조금만 어떻게 좀 버텨보지. 이제 결혼도 했는데. 잔소리 그만하라니까. 이놈의 옆편에는 하루 종일 파가지 긁는 연습만 하는 거야. 뭐야. 고기 반찬이나 내어주고 버티라는 소리를 해. 저는 그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형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데 그걸 몰라주고 투정만 하는 모습이 너무 얄미웠거든요. 전 참다 못해 소리쳤죠. 당신이 밖에 나가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오고 그런 소리를 하든가. 맨날 누워서 투정만 부리면서 내가 당신 하인이야?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남편은 얼굴을 굳히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차갑게 번뜩이는 눈빛을 하더니 제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순간 머리가 한쪽으로 확 돌아가며 귀에서 삐 소리가 울렸어요. 볼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처음 느낀 절망이었어요. 내가 기대고 싶었던 사람, 함께라면 가난도 견딜 수 있으리라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일단은 뺨을 부여잡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때 저는 임신 6개월이었는데 뱃속에서 아기가 조금씩 발길질을 하며 살아있음을 알려주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런 제게 남편은 손찌검을 했어요. 순간 너무 충격이라 숨이 막혔고 손으로 배를 감싸지며 주저앉자
남편은 금세 표정이 굳더니 우물쭈물하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잘못했어. 자오가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2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나 이런 거 못 참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래. 내가 2번 다시는 손 안 올릴게. 이런 짓 하면 확 죽어버릴게. 손모가지 잘라버릴게. 남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줄줄 흘러내리는데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니 이대로 가정을 깨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용서했어요. 한동안은 잠잠한 듯 보였죠. 남편도 무슨 큰 약속이라도 한 듯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저는 혹시나 그가 달라지지 않을까 희망을 걸었고요.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자 상황은 또 전혀 달라졌네요. 하루 종일 우는 아기를 안고 있으면 저도 그래도 내 새끼니까 참을 수 있다는 마음이었는데 남편은 달랐어요. 밤낮으로 울어대는 아기를 보며 머리를 쥐어뜯으며 외쳤습니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잖아. 진짜 미치겠다 정말. 나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그 애 좀 어떻게 좀 해봐. 아니 아직 말도 못하는 애기잖아. 뭔가 불편한 게 있겠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돼서 이런 것도 못 참아? 왜 맨날 나보고만 참으래. 네가 못해서 이런 거잖아. 네가 엄마 맞냐? 하루 종일 애 울음을 못 그치게 하고 도대체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 울음소리와 남편의 고함이 겹쳐서 제 귀가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저에게 다시 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죽겠는데 따박따박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였죠. 처음에는 그래도 폭력을 행사한 후에 미안하다 빌었는데 내가 또 잘못했어. 화풀이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또다시 흔들렸고요. 그래,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아기도 울고 우리도 지치니까 하고 제 스스로를 달래면 넘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인간은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잘못을 제게 떠넘기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줄 알아?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존재가 잘못된 것처럼 느꼈어요. 정말 내가 문제일까? 내가 더 잘했으면 남편이 이렇게 화내지 않았을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고 저는 짐을 싸서라도 남편을 떠나야겠다고 결심은 했었어요. 근데 막상 남편이 눈앞에서 손을 번쩍 들면 심장이 얼어붙은 듯 두려워 발발 떨기만 했어요. 뱃속의 아이 그리고 갓난아기를 아는 제 현실은 너무나도 무거웠거든요. 내가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혹시 나가면 더 큰 불행이 기다리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제 발목을 잡았거든요. 이런 상황에 노출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된다고 하더군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그게 딱 제 상황이었어요. 남편의 말과 행동 속에서 저는 점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잃어갔습니다. 분명히 맞고 욕을 먹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도 내 잘못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갇혀버렸거든요. 남편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포기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마치 굵은 쇠사슬에 묶인 듯 저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숨 쉴 수도 없는 나날을 이어갔어요. 밤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면 저는 아이를 안고 창문가에 서서 울지 말라고, 제발 엄마 좀 살려달라고 울었습니다. 제 속마음은 늘 두려움으로 흔들렸고요. 남편은 정말 소위 말하는 개새끼였는데요. 택배 일은 이미 오래전에 그만두었고 집안에 돈이 들어올 구멍은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그 인간은 모든 화살을 제게 돌렸거든요. 다 네 탓이야. 네가 돈을 더 벌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미안해. 내가 조금 더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은 일하지 않은 본인을 탓하지 않았어요. 아이 앞에서도 예외가 없었죠. 아버지를 보고 겁에 질린 아이가 제 뒤로 숨어 울 때면
남편은 또 제게 소리쳤어요. 봐라, 네가 날 무서워하니까 애까지 나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네가 애한테 뭘 가르친 거냐고. 그러면서 손이 번쩍 올라 제 뺨을 내리쳤는데요. 아이는 더 크게 울었고 저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 남편을 향해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반복된 일상에 무기력해지고 말았던 겁니다. 남편의 눈빛은 항상 날카로웠고 아이에게조차 그 눈빛은 칼날처럼 다가갔죠. 아이가 남편의 발소리만 들어도 움찔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절망을 했어요. 남편은 언제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는데 일하지 않는 것도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아이에게 소리치는 것도 모두 다 이유가 있다며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고아년 주제에 뭘 안다고 잘난 척을 해. 집안에 백도 없는 게 나 같은 남편 얻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지. 신랑이 부르면 살갑게 다가올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하며 제 몸을 거칠게 쓰다듬을 때면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피부 위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끔찍한 느낌에 숨이 막히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흐느끼며 몸을 떨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눈물조차 보지 못한 척, 아니 보면서도 즐기는 듯 비웃었습니다. 그때마다요, 저는 인간이야로 취급받는 듯한 모멸감에 몸소리를 쳤어요. 제가 버텨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아이 때문이었어요.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자 이유였던 아이. 그 작은 생명이 아니었다면 전 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렸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현관을 울릴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었고 아이의 울음소리와 제 흐느낌이 뒤섞여 방 안을 메웠습니다. 전 정말 너무나도 고단했어요. 숨 쉴 틈조차 없이 지쳐만 가고 하루하루가 벼랑 끝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안고 있는 한 저는 쓰러질 수가 없었어요. 그것만이 제 유일한 버팀목이자 살아남아야 할 이유였으니까요. 제 나이가 40을 훌쩍 넘길 때까지 저는 늘 같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몸 곳곳에는 푸릇푸릇한 자국들이 퍼져 있었어요. 여름이면 긴팔 옷으로 가리고 다녀야 했고 조금만 옷깃이 젖혀져도 사람들이 눈치를 채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동네에서는 이미 매 맞는 아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요. 저는 그 시선들이 너무나도 치욕스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니기조차 힘들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로는 학부모로서 얼굴을 내밀어야 할 자리가 많았어요. 담임 선생님 상담, 학교 행사, 운동회.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두꺼운 화장으로 자국을 가리고요. 긴 소매 옷으로 상처를 감춰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남편의 손이 번쩍 올라 저를 내리치려던 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제 아들이 제 앞을 막았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엄마 때리지 마요. 이 새끼가 좀 크더니 미쳤나? 네가 감히 내 앞을 막아? 아이는 두 눈을 부릅뜨고 팔을 벌려 저를 감싸 안았어요. 근데 남편은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그 어린아이의 뺨까지 내리쳤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가 휘청하며 바닥에 넘어졌고 뺨에는 시뻘건 손자국이 찍혔습니다. 전 아이를 안고 울부짖었어요. 미쳤어? 당신 지금 내 아들한테 손을 대? 당신이 뭔데 내 아들한테 손을 대냐고. 나 이것들이 쌍으로 돌았나?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어요. 그저 확실히 깨달았죠. 저는 참아도 아이는 절대 이런 지옥 속에서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이별하리라. 당장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돈도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도 없었지만 최소한 아이와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어요. 갈 곳도 없다는 사실이 제 발을 더 무겁게 했죠. 친정도 의지할 가족도 없는 저에게 오직 아들과 함께 숨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요, 쉼터는 미혼 여성이나 피해 여성만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아이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내 아이만큼은 절대 고아원에 보내지 않을 거라고, 나처럼 살게 할 수 없다고 울었죠. 결국 저는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좁은 사무실 안에 앉아있던 사장님이 저를 흘끗 쳐다보았어요. 저는 그 앞에 앉아 목이 메인 채로 사정을 털어놨죠. 젊은 여자가 참 안 됐네. 내가 아는 데가 하나 있어. 성북동 쪽인데 큰 집이야. 주인집에서 입주 도우미를 찾고 있거든. 그 집은 방도 따로 내줄 테니까 그 아이랑 같이 지낼 수 있을 거야. 내가 한번 연결해 볼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요 죽은 듯이 일만 하면서 조용히 지낼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성북동에 있는 저택으로 입주 도우미 일을 하러 들어가게 됐어요. 거대한 대문과 높은 담벼락이 있는 집. 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계였지만 아이와 함께 숨 쉴 공간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아이가 회장님 눈에 밟히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늘 제 방에 숨듯 지내야 했습니다. 물론 회장님도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셨죠. 하지만 집사 아주머니가 귀뜸을 해주셨어요. 회장님은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게 저는 성북동 대저택에서 청소와 빨래 그리고 음식까지 도맡으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넓은 대리석 바닥을 하루 종일 닦고 나면 손이 퉁퉁 부르텄지만 제겐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지낼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였어요. 월급도 고아원 자립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지만 무엇보다 아이를 제 곁에 두고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께서 식탁에 앉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늘따라 시원하고 칼칼한 된장찌개가 먹고 싶구먼. 그 순간 저는 어린 시절 엄마가 끓여주시던 구쟁기 된장찌개가 떠올랐어요. 저는 엄마식 된장찌개를 끓였죠. 된장 향이 퍼지자 제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은 국물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이 동그래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맛이 아주 좋구먼. 자네 어디 사람인가? 이 맛은 흔한 솜씨가 아닌데. 저 사실은 고아원에서 자라서 고향이라고 할 곳은 없어요. 회장님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니 말없이 된장찌개만 드셨어요. 며칠 후 제가 청소를 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남편이 나를 찾는 걸까?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구자욱 씨 맞으시죠? 여기는 서초경찰서 실종 전담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걸레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가슴이 쿵쾅거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잡혔구나. 남편이 나를 신고한 거야. 이제 어떻게 하지? 온몸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목소리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요? 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자옥 씨의 친부로 확인된 분을 찾았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휘청거리는 기분이었어요. 이미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간 줄로만 알았던 우리 아버지. 그런데 지금 와서 아버지를 찾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외출을 하신 회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대신 집안에 상주하고 있는 집사 아주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외출을 잠시 하고 와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집사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밖에 잘 나가는 일이 없는데 사색이 되어서 외출을 한다고 하니 조금은 걱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회장님께는 본인이 전해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서초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가 있는 곳은 하필이면 예전에 남편과 살던 집 근처였어요.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골목이 스치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여기서 마주치는 건 아니겠지? 혼자 왔으니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죠. 실종 전담팀을 찾아왔다고 했더니 안내 데스크의 경찰관이 제 이름을 확인하더니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좁은 사무실 안 벽에는 실종자들의 사진이 빼곡히 붙여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종이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구자욱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DNA 결과가 나왔는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네? 아버지를 찾았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장례도 치렀고 제가 제 손으로 유골을 강에 뿌렸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미 서류상으로 확인을 했던 거라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명확히 확인이 됐습니다. 구자옥 씨의 친부로 등록된 분이 살아계십니다.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그럼 뭐야? 내가 여태껏 아버지라 믿고 자란 분은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뜻인가 싶었거든요. 숨이 막히는 순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사실 DNA 검사를 맡긴 건 충동적인 일이었거든요. 남편이 저와 아이를 끝내 찾아올까 봐 혹시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걸 알게 되고 행패를 부려 아이를 데려가려 할까 봐 두려웠던 저는 경찰의 권유로 아이와 제 DNA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실종되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설명했을 때 저는 안도하며 서류에 사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경찰이 묻더군요. 혹시 다른 가족 찾기를 원하시나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데이터베이스로도 조회할 수도 있어서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은 없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 부모님이나 가족이 살아있다면 찾을 수도 있을까요? 요즘은 가족이 헤어지는 이유가 많아요. 찾아야 할 사정이 있는 분들도 많고요. 혹시 모르니까 해두시는 게 나쁠 건 없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동의한 것뿐이었어요. 엄마도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지만 결국 부모가 있었으니 태어났을 거라는 단순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아버지를 찾았다는 말을 듣자 소름이 돋아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구자옥 씨, 아버지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곧 이곳으로 오실 예정이니 안에서 기다려주세요. 네. 저 심장이 너무 벌렁거려서 물이라도 한 잔 주시겠어요? 형사의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두 손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고? 그럼 내 인생은 지금까지 뭐였던 거지? 저는 손끝을 부르르 떨며 계속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이게 또 무슨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출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 머릿속은 수천 개의 물음표로 가득했어요. 저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떨며 기다렸습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조차 제 귀에는 크게 들렸고요.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 쪽에서 소란스러운 기척이 들려왔는데 발자국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문 앞에서 들려오는 숨가쁜 호흡 소리. 저는 직감을 했어요. 왔구나. 내가 기다리던 아버지라는 사람이. 심장이 터져버릴 듯 뛰기 시작했고 저는 더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헐레벌떡 그 방 밖으로 달려나가자 경찰서 복도에서 제가 마주한 사람은요. 정말로 믿기 힘든 얼굴이었거든요. 아니, 회장님? 회장님이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일하고 있는 성북동 대저택에서 늘 무심하고 엄격하게만 보이던 회장님이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전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왜 회장님이 여기에 계시지? 제가 찾는다던 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 말도 안 돼.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그런데 그 순간 회장님의 눈이 제게 꽂혔습니다. 곧장 다가오시더니 저를 와라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힘이 있는 팔이었지만 그 품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네가 구강훈이 딸이냐?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숨조차 쉴 수 없었죠. 구강훈, 그건 우리 아버지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회장님이 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 순간 회장님은 흐느끼며 제 어깨를 부여잡고 외쳤어요. 내가 어찌 광훈이 딸을 못 알아봤을까?
내가 어찌 광훈이 자식을 몰라봤단 말이냐. 그분은 제 앞에서 엉엉 울고 계셨어요. 저도 눈물이 솟구쳤지만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죠. 아니,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계신 거지? 그리고 경찰은 왜 회장님의 DNA가 내 아버지와 일치한다고 한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회장님은 흐느낌을 삼키며 진실을 하나씩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저 회장님, 저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도대체 회장님은 왜 저희 아버지를 알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저를 자식으로 알고 계시는 건지, 아니 저랑 DNA가 어떻게 일치를 하는 건지. 혼란스럽지. 그래, 나 같아도 혼란스러울 것 같구나. 우리 아버지는요, 가족이 없었어요. 우리 엄마도 고아였다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자오가, 나는 네 친아버지가 아니다. 하지만 네 아버지와 나는 DNA가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였으니까. 뭐라고요? 저희 아버지와 회장님이 쌍둥이 형제요? 그럼 회장님이 제 아버지의 형제란 말씀이신가요? 저희 아버지는 여태 가족이 없다고만. 그래, 나는 네 아버지의 형이자 동시에 그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지. 네가 말하는 그 광훈이, 네가 8살 때 세상을 떠난 구광훈이가 내 동생이었어.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근데 왜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가족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던 걸까? 왜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 이야기를 입 밖에도 내지 않으셨던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던 걸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제 뇌리를 때렸습니다. 회장님은 흐릿한 눈빛으로 과거를 회상하시듯 이어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야 알겠다. 너를 처음 봤을 때 묘하게도 내 동생의 눈빛이 겹쳐 보였어. 그런데 설마 이렇게 내 앞에 올 줄이야. 네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가족을 숨겼는지 이제 내가 다 말해주마.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은 한순간에 송두리째 뒤바뀐 듯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출생의 비밀, 제 부모님의 죽음 뒤에, 제 인생의 뿌리 뒤에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경찰서에서 들은 회장님의 고백은 제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었죠. 자오가, 네 아버지는 평생이 부잣집 도련님이었어. 나와 네 아버지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 뭐든 함께했지. 공부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어릴 때는 손가락을 걸며 약속했어. 우리는 절대 떨어지지 말자고. 집안 가업도 우리 둘이 함께 이어가자고 그렇게 말이야. 저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보았어요. 늘 검게 그을린 얼굴, 막노동복을 입고 돌아오시던 제 아버지와 회장님이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라니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았죠.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사업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집을 나가 고생을 했으니 그랬겠지. 그래, 네 아버지가 후계자 수업을 받던 중이었는데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바쁘게 배우던 어느 날 머리를 식히겠다며 제주도로 여행을 갔단다. 거기에서 네 어머니를 만난 거야. 우리 엄마를요? 그래, 바닷가에서 물질하던 해녀였지. 네 아버지는 그때 네 어머니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시름시름 앓더구나. 결국 제주도로 다시 내려가 열렬히 구애를 했고 두 사람은 사랑을 키웠지. 그 사이에서 네가 생겼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눈앞에 아버지의 웃는 얼굴과 바닷물에 젖어있던 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 어머니가 고아 출신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우리 집안에서 반길 리가 없었지. 덜컥 애부터 가진 못된 년이라면 내쫓기까지 했단다. 나는 네 아버지에게 말했어. 얼마든지 새 사랑을 찾을 수 있다. 지금은 사업을 이어받는 게 먼저다.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네 아버지는 모든 걸 버렸다. 세상에,
아니,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고요? 네 아버지는 네 어머니와 그리고 뱃속에 있던 너와 함께 집안을 등지기로 한 거야. 그때부터 막노동을 시작했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가족을 지켜보겠다고 일을 악물었어. 나는 몇 번이고 찾아가 설득했단다. 강훈아, 다 버리고라도 돌아와라.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지만 네 아버지는 단호했지. 우리 아내와 딸까지 받아주지 않으면 자기는 두 번 다시 집안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하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그런 결단력을 보일 정도였다니. 내가 찾아갈 때마다 네 어머니는 이 구쟁기를 넣은 된장찌개를 내게 내어주었었어. 나는 속으로 쌍둥이 동생을 빼앗아간 못된 여자라고 원망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된장찌개 맛은 잊을 수가 없었단다. 그 마음만큼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어. 그래서 네가 내어온 된장찌개를 먹었을 때 나는 네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경찰에 핏줄을 찾아달라 했던 거야. 그럼 회장님은 제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몰랐지. 내가 어찌 알아봤겠니. 나는 이미 네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망신고도 되어 있으니까 모를 리는 없었지. 하지만 네가 고아원으로 가버린 뒤로는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줄곧 후회하며 살았어. 자오가, 너는 내 조카다. 내 조카란 말이야.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눈앞에 회장님이 울부짖으며 저를 부르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엔 늘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 헐렁한 작업복 바지에 고무장화를 신고 다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분이 회장님 같은 집안과 연결된 사람이었다니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저는 너무 어릴 때 아버지 모습만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마저도 세월이 흐르며 가물가물해진 탓에 3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 회장님의 얼굴을 보고도 우리 아버지와 닮았다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거죠. 회장님 댁에 혹시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있었다 한들 제가 함부로 들여다볼 위치도 아니었으니까요. 자오가, 너에게도 이 지난 세월에 대한 몫이 있어. 그리고 우리 집안 사업에도 분명 네 지분이 있다. 조카를 두고 남의 집에서 아이 하나 데리고 식모살이를 하다니. 그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감히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이 조금씩 제 안에서 울림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미 조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몫은 결국 나에게로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내가 외면할 이유는 없지 않다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때 꼭 이루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잖아요. 돈이 없어서 단 한 번도 실행하지 못했던 일, 바로 남편과의 이혼이었습니다. 전 결국 용기를 내 회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회장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돈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남편과 도저히 더는 같이 살 수 없어요. 늘 맞고 살았고 늘 제 잘못이 아닌 일로도 욕을 먹고 아이까지도 위협을 당했어요. 사실 경찰서에서 실종팀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전 남편이 저를 찾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때도 엉엉 울었거든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어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울분이 터져 나오듯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다 들으시더니 손바닥으로 탁탁 책상을 내리치셨어요. 감히 내 조카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하고도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줄 알았단 말이야. 걱정 말아라 자오가. 그 자식은 반드시 합당한 벌을 받도록 내가 처리할 거야.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 처음으로 세상에서 절대적인 울타리를 만난 것 같았죠. 회장님의 재력이 어떤 것인지 이미 성북동 대저택에서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으니까 그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은 저를 데리고 다시 성북동 대저택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제는 식모가 아닌 회장님의 조카이자 집안의 일원으로요.
며칠 뒤 회장님은 두 아드님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넓은 거실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회장님은 단호하게 제 존재를 밝히셨죠. 이제부터는 너희도 알아둬야 한다. 이 아이는 바로 너희 작은아버지인 광훈이의 딸이야. 내 조카다. 그러니 앞으로는 집안의 피부치로서 대접해야 한다. 순간 두 아들의 얼굴에 굳은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불만과 의구심으로 가득했죠. 작은 아들은 이를 꽉 깨물며 말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갑자기 나타나서는 회사 지분까지 가져간다니요. 닥쳐라. 강훈이가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가져갔을 몫이야. 이제는 그의 딸인 자옥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고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순 없어. 큰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 차 있는 눈치였지만 회장님의 위압감 앞에서 끝끝내 입 밖으로 내진 못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내가 나타나서 이 집안 판도를 흔들어 버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던 삶, 그리고 어머니가 지켜주려 했던 나의 자리. 이제는 내가 되찾아야 할 때라고요. 전 결국 집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토록 바라던 멀쩡한 안전한 집이었어요. 단둘이 아이와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벅차더라고요. 지분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었기에 집을 마련하는 데에는 회장님의 도움이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남편 놈이 찾아올까 두려워하는 저를 위해 보안이 철저한 곳으로 집을 알아봐 주신 거예요. 카드키가 없으면 들어올 수도 없는 아파트, 경비가 상시 순찰을 도는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회장님은 능력 있는 변호사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죠. 그 과정에서 남편놈은 여전히 추악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에서 저를 보고는 아주 없는 욕 있는 욕을 퍼부으며 손을 올리려고 했지만 변호사들과 법원 직원들이 막아주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은 그대로 증거가 되었고 남편놈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바닥에 침을 퇴하고 뱉으며 물러나는 그 인간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제야 저는 진짜 끝이구나 싶었어요.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함께 내려졌어요.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해왔던 그날의 모든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제 과거 병원 기록, 상담 기록, 주변인들의 증언까지 세세히 모아 증거로 만들어주었고요. 결국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사회봉사와 함께 일정 기간의 징역형까지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수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자주 다른 수감자와 싸움을 벌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남을 제압해야만 직성이 풀리던 인간이었으니 교도소 안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거겠죠. 무엇보다도 그는 제 아이 곁에 다가올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이는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고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내가 성북동 대저택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만약 회장님께 된장찌개를 끓여드리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남편의 소나기에 짓눌려 있지 않았을까? 된장찌개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구쟁기를 넣은 된장찌개의 맛, 그 평범한 맛이 결국 나비효과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셈이니까요. 지금요, 저는 아이와 함께 새 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에 앉아 아이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요, 마치 제 아버지가 제 곁에서 책을 읽어주던 기억이 겹쳐 떠올라요. 이제는 그리움 대신 감사가 더 크게 자리 잡았지만요. 전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지만 확실히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이제는 도망치거나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장님 덕분에 그리고 스스로 일어선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네요. 무엇보다 아이가 저를 보고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